향후 6개월 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벌금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속에는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2025년 인도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내린 9천억 원의 벌금. 72시간 안에 수용하지 않으면 추방이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30년간 함께 성장해온 두 나라의 관계, 수십만 명의 일자리, 그리고 신뢰라는 이름의 다리까지.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기업, 한 나라가 선택해야 했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인도 라이라 불리던 산업도시, 10년 동안 제 두 눈으로 보아온 신뢰의 붕괴와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기록. 72시간 단 사흘. 30년의 신뢰가 무너지는 데엔 그 정도면 충분했다. 지금부터 그 숨막히던 사흘의 기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쿠퍼, 인도라이 공단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10년이라면 사람에게는 한 세대나 다름없는 시간이죠.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저는 35이었습니다. 이제 45. 머리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제게 준 건 단순히 나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법, 문화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쌓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 기업들과 함께했고 인도라는 땅이 가진 열정과 가능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처음 이곳에 공장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할까? 하지만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학교를 세웠고 LG는 병원을 지었습니다. 현대는 도로를 닦았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보이던 공장 굴뚝의 연기. 그건 제게 단순한 산업의 상징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그들 속에 저 역시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났습니다. 마사라 차이 한 잔을 마시고 공단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경비 아저씨는 항상 손을 흔들었고 청소하시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출근하는 젊은 직원들은 굿모닝, 쿠퍼씨 라고 외쳤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이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진동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단 한 줄의 속보가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인도 정부, 한국 기업에 9천억 원 벌금 부과, 72시간 내 수용 불가 시 특별세 부과. 순간 커피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숫자 9천억이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보가 아닐까? 아니면 숫자를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빨간 글씨는 명확했습니다. 9천억, 72시간, 특별세. 그 세 단어가 마치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9천억이라니 그건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점심 무렵 인도 타밀나두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TV 속 그의 표정은 당당했고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가 한 문장으로 무너졌다는 걸요. 제 옆에 앉아있던 인도인 동료 라제시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쿠퍼, 이건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바꿔 달았습니다. 인도, 외국 기업에 굴복하지 않는다. 14억 시장의 힘을 보여줄 때다. 댓글창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이용했다.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오만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삼켜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1000개, 2000개 분노의 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내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의 자존심만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단 내 모든 한국 기업의 사무실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삼성, LG, 현대 모두 긴급회의 중이었습니다. 제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죠. 앤드류, 무슨 일입니까? 이거 진짜 72시간입니까? 서울, 싱가포르, 도쿄 세 도시의 시계가 동시에 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받아들이면 경영권을 잃고 거부하면 추방당한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뒤적였고 임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본사와 통화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장 정문 앞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엔 제가 이름을 외우고 있던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원한다. 확성기 너머로 쏟아지는 함성은 마치 전쟁터의 포성 같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조차 모를 싸움이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현장이었다는 것. 저는 정문 앞에 서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비카스, 프리아, 아룬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생일 파티를 열고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구호 소리가 울렸고 그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사이렌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 눈앞의 시계는 72시에서 71시 59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10년의 기억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2시간. 단 사흘. 30년 신뢰를 무너뜨리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인도와 한국의 전쟁이 아니라 오만과 진심의 싸움이라는 걸요. 72시간 카운트다운 첫날 아침, 그날의 회의는 마치 폭탄이 터지는 순간처럼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경비원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벌어질 일을 예고하듯이요. 노조 위원장 아룬 쿠마르. 한때 IT 공대 출신으로 인도에서도 손꼽히던 젊은 엔지니어였던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책상에 부딪히며 내는 쾅 하는 소리, 그건 마치 심판의 망치 같았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아무도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삼성 측 대표는 펜을 쥔 손을 멈췄고 LG 협상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에 들어오는 게 꿈이었던 그 청년들이 이제는 그 꿈을 부쉈던 손으로 우리를 향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아루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한국 직원은 월 350만 원, 인도 직원은 65만 원. 5배 차이입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숫자는 차갑게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만큼이나 냉혹했죠. 삼성 협상팀의 김 부장이 땀을 훔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현지 물가나 생활 수준을 고려하면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룬이 비웃듯 끊었습니다. 아이폰이 인도에서 싸나요? 삼성 갤럭시가 여기선 절반 가격입니까? 제품 가격은 똑같은데 왜 임금만 다릅니까? 그 순간 모두 침묵했습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양심으론 반박할 수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김 부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안경알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가 30년간 기업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조차 이 순간만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실 창밖의 공장 건물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표정일까? 저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노조의 요구안이 발표됐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세 줄의 문장은 협상안이 아니라 사실상 선점포 고문이었습니다. 급여를 한국 직원의 70%로 인상. 인도인 경영진 50% 이상 보장. 핵심 기술 이전. 삼성 협상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간 수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급여 인상, 경영진 절반 교체,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기술 이전. 그건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경영권을 넘기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김 부장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간 기업 전선에서 수많은 위기를 견뎌온 그조차 이 순간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조 부위원장이 조용히 가죽 서류 가방을 열더니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짙은 붉은색 로고, 낯익은 글자들. 샤오미. 중국어로 된 제안서였습니다. 샤오미의 로고가 선명했고 맨 마지막 장에는 중국 대사관의 추천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삼성이 철수하면 샤오미가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50% 인상 보장. 그 한 문장에 회의장은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갔습니다. 협상팀의 충격받은 얼굴, 노조 측의 승리한 듯한 미소,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빨간 로고.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조의 분노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협상을 봤지만 이토록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노조의 구호, 주지사의 발표, 언론의 헤드라인, 그리고 오늘의 제안서. 이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죠. 누군가가 뒤에서 각본을 쓰고 인도는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기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공장 굴뚝이 보였지만 이젠 그 연기조차 희망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배신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느꼈다. 인도의 분노 뒤에는 중국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와 있었다. 둘째 날 새벽 뉴델리에서 날아온 속보는 내게 한 단어로 요약됐다. 결별.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5시, 나는 호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의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창밖에선 새벽 예배를 알리는 사원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평화로운 아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붉은 빛이 벽에 걸려 있었다. TV를 켜자 화면 가득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이 잡혔다. 잠시 뒤 모디 총리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고 눈빛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메이크 인 인디아 2.0을 선언합니다. 그 한마디가 터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이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화면 속 의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되자 모디 총리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호함만이 그의 표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 없이는 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 현지화 비율 70%, 경영진 절반은 인도인으로.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릴 때 내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다. 기술 이전 없이는 사업 허가 취소. 현지화 70%. 경영진 절반 교체. 그건 곧 이 땅에서 일하려면 영혼까지 넘겨라 라는 뜻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 익숙했던 도시였는데 그날만큼은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첫 출근날, 첫 계약서, 첫 공장 준공식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그날 오전 뉴델리 사무소 20층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인도 국회의사당이 유난히 차갑게 빛났다. 삼성 인도법인 대표, LG 부사장, 현대차 총괄이 모두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오직 한숨만이 공기를 채웠다. 누군가의 손이 떨렸고 종이 위에 볼펜이 멈춰 있었다. 30년 동안 이 땅에 뿌리내린 한국 기업들. 이제 단 하루 만에 뿌리째 뽑힐 위기에 처했다. 회의실 테이블은 길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두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침몰하는 배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크린이 켜지고 본사 화상회의가 연결됐다. 화면 속 삼성 회장의 얼굴이 떴다. 그는 말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 단 12글자.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는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LG 부사장은 고개를 떨궜고 현대차 총괄은 두 손을 꼭 쥐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기술도, 브랜드도,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걸. 저는 뒤쪽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는 순간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내 옆에 앉아있던 한국상공회의소의 김 회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쿠퍼 씨,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잘못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신뢰를 저버린 쪽이 스스로의 미래를 잃은 겁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25년간 한인도 경제협력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뉴델리의 불빛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차량 불빛이 강처럼 이어지고 하늘엔 미세한 연무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10년 동안 사랑했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이 땅이 단 며칠 만에 동반자를 적으로 돌려세운 것이다. 나는 느꼈다. 인도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길 위를 걷고 있다고. 호텔 창가에 서서 저 멀리 인도 게이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문을 지나며 꿈을 꾸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꿈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을까요? 운명의 셋째 날 아침, 뉴델리의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오늘 무언가가 끝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새벽부터 거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경적 소리와 오토바이 소음으로 시끄러웠을 시간인데 그날만큼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오전 8시 저는 오베로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향긋한 커피 냄새가 어울릴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삼각대, 케이블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가 바뀔 겁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삼성 인도법인 대표 김재선 사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300명 가까운 기자들이 동시에 플래시를 터뜨렸고 그 찰나의 빛이 그의 얼굴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그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 사장은 20년간 인도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이들도 이곳에서 자랐고 그의 인생이 이 땅과 함께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작별을 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이다 공장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향후 6개월 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터져나온 외침들이 회의장을 흔들었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30년 동안 우리를 이용한 겁니까? 인도 기자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2만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회의장을 관통했습니다. 누군가는 키보드를 멈췄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30년의 시간과 수만 명의 삶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도 기자들 중 몇몇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어떤 이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LG와 현대도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오후 2시 LG 기자회견, 오후 4시 현대차 발표, 그리고 저녁까지 이어진 127개 한국 중소기업의 동반 성명.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한 줄로 무너졌습니다.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SNS는 폭발했습니다. 공장 정문에는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왜 떠나느냐는 울분과 가지 말라는 절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성장한 한마이너스 인도 산업 생태계가 단 하루 만에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일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울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 직원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한 남성 직원은 정문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들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인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들이 미친 듯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루피와 가치는 순식간에 추락했고 트레이더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한 시대의 종말이야. 5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들 뒤엔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이웃과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새 무너진 건 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구조 자체가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뉴스는 온통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스튜디오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건 인도 경제의 치명타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분석도 현장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설명할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자동차가 교차로를 지나며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도시였지만 내 눈엔 그 불빛이 모두 눈물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그 잔해 위에 다시 미래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 철수 선언이 나온 지 단 하루. 인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던 라이 산업단지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밤낮 없이 돌아가던 기계 소리, 출근길마다 들리던 경적 소리,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익숙했던 풍경이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정지를 눌러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교통체증 때문에 1시간은 걸렸을 길이었지만 그날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도로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 적막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출퇴근길마다 붐비던 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아침 8시면 꽉 막히던 간선도로를 이젠 몇 대의 오토바이와 트럭만이 쓸쓸히 지나갑니다. 점심마다 줄을 서던 식당들은 셔터를 내렸고 저녁이면 불빛으로 가득하던 거리는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한국 치킨 간판을 걸고 장사하던 라제 씨는 가게 문 앞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제까진 한국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젠 하루에 손님이 2명입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라제 씨는 10년 전 삼성 직원들이 자주 찾던 치킨집을 보고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국어로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법도 배웠고 김치도 직접 담갔습니다. 그의 2 아들은 이 가게 수익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한 달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한국 주재원들이 떠난 아파트 단지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때 코리안타운이라 불리던 그린파크 아파트 단지. 아이들의 웃음이 떠나자 놀이터는 텅 비었고 주말이면 고기 굽던 옥상 정원엔 낙엽만 쌓였습니다. 창문마다 금매종이가 붙어 있었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2년씩 대기하던 인기단지가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빈집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단지를 걸으며 창문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불 꺼진 창문, 커튼 없는 창문, 테이프로 막은 창문 한 달 전만 해도 저녁마다 불빛이 환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폐허처럼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문을 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부르 카페를 운영하던 프리안카. 10년 동안 매일 아침 그녀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목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젠 그녀 혼자 먼지 쌓인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진열대는 텅 비었고 진동벨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쿠퍼 씨, 하루 매출이 10분의 1이에요. 이젠 커피를 만들어도 줄 사람도 마실 사람도 없네요. 그녀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프리앙카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벽에는 BTS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메뉴판에는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언젠가 서울에도 지점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멀어져 갔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학원도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한국 기업 직원 자녀들이 다니던 국제학교는 학생이 절반으로 줄었고 교사들이 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운영하던 클리닉엔 불이 꺼졌습니다. K드라마 한글반이라고 적힌 학원 간판도 며칠 전 철거되었습니다. 10년간 이 지역을 지탱하던 경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사람들의 꿈이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비카스. IT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삼성 입사를 목표로 새해를 준비하던 25살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책상엔 한글 교재와 토픽 시험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서울의 야경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서울 본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언제나 반짝였죠. 하지만 이제 그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쿠퍼 씨, 저의 3년은 뭐였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는 게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 3년이, 이 도시의 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카스의 손에는 합격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최종 합격. 일주일 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50만 명의 일자리, 수조 원의 손실. 그건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희망, 가족의 안정, 도시의 활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자리엔 이제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한때 메이크 인 인디아의 상징이던 도시가 이젠 믿음이 사라진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폐허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철수 선언 후 정확히 한 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 한 달이 이 나라의 자존심과 현실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서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하루하루 숫자를 세며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비극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주는 분노였습니다. 한국 기업은 배신자다. 우리의 권리를 무시했다. 거리마다 붉은 머리띠와 피켓이 넘쳐났습니다. 둘째 주는 당황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췄고 월급이 끊겼습니다. 셋째 주는 공포였습니다. 전기세를 낼 수 없었고 아이들의 학비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 그들의 얼굴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분노로 가득했던 눈빛이 점점 흔들리고 두려움으로 변하고 마침내 절망으로 가라앉는 모습을요. 사람이 무너지는 과정은 이토록 빠르고 이토록 잔인했습니다. 공장 앞 천막 농성 50일째. 그날 아침 저는 다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찢겨나간 천막들이 덜렁거리고 있었고 노동자들의 눈빛엔 피로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붉은 머리띠는 발에 있었고 구호는 멈춰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앞에 노조위원장 아룬 쿠마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한때 IT 공대 출신의 엘리트, 자부심과 젊음의 상징이던 그였죠. 하지만 그날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반듯했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당당했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무너졌다는 것을.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인도의 뜨거운 흙바닥에 닿는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구부러진 등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달 전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한국인과 같은 대우를 원한다. 하지만 지금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붉은 먼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자의 눈물이 뜨거운 땅 위에서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존심의 값이
얼마나 비쌀 수 있는지를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뒤에 서 있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도 서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마치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절규가 공장 담장을 넘어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전 같은 자리에서 우리에겐 자존심이 있다. 고 외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존심을 버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난 후였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어머니도, 흰 수염의 노인도, 젊은 청년도 모두가 땅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삼성 인도법인의 공식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철수 계획을 유지한다. 단 3줄이었습니다. 감정도 비난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에 사람들은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아룬 쿠마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흙을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가 내던졌던 기술 이전 요구서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수십만 명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신뢰는 무너지는데 3일이면 충분하지만 회복에는 한 세대가 걸린다. 10년간 이 땅에서 수많은 협상을 보아왔지만 그날처럼 뼈아픈 교훈을 남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흙 위로 떨어질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무너진 비극이라는 것을. 저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전히 수천 명이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석양빛이 그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노조의 무릎 꿇음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 지 하루 뒤 인도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영상은 CNN, BBC, 알자지라를 거쳐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1,000만을 넘었고 트위터에서는 인도 신뢰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스스로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요. GDP 1% 손실, 증시 폭락, 루피와 가치 급락. 숫자들이 차갑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장에서 땀을 흘리며 원인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TV 화면 속 재무장관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감 넘치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혔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그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정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 메이크 인 인디아 2.0을 외치던 그 당당한 얼굴은 이제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10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공장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규제도 모두 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치인의 연설이 아니라 한나라의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임이 너무 늦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삼성, LG, 현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기자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물었습니다. 인도 정부의 파격적 제안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대사관 경제참사관 박민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단 13글자.
그 안에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금 혜택도, 무상부지도, 기술 특혜도 그 어떤 것도 신뢰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방송을 타자 인도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한번 부서진 신뢰는 어떤 대가를 치러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SNS는 뒤늦은 자책으로 들끓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디를 가도 비슷한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바보였다. 한국 기업들에게 미안하다. 돌아와 달라.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해고됐다.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이는 눈물 이모티콘을 붙였고, 어떤 이는 손을 모은 기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게 도착합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한국어 공부한 3년이 무너졌다고 썼고, 어떤 어머니는 아이 학비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의 자존심을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며칠 뒤 베트남행 화물선이 항구를 떠났습니다. 삼성의 생산 설비, LG의 라인 장비, 현대의 기술진들까지 하나둘 인도를 떠났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인도 시민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떠나는 것은 기계나 사람이 아니라 함께 꾸던 미래와 신뢰였다는 것을요. 저는 항구에 서서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위에는 삼성이라는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그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저는 느꼈습니다. 한 시대가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공항을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 안, 저는 창밖으로 인도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아래엔 수백만 개의 한숨이 깔려 있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국가는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관계가 단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데는 또 다른 30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인도의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공장들, 도로들, 건물들 10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밤, 저는 호텔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깜빡이는 커서가 마치 제 마음의 맥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2달 전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활기가 사라진 도시는 마치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이 10년 동안 써온 수많은 보고서 중 가장 무겁고도 가장 진실한 한 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보고서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흥망, 수십만 명의 상, 그리고 신뢰라는 단어의 무게를 기록하는 역사서였다. 저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한 외국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도의 교육, 의료, 기술, 문화를 함께 키워온 동반자였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10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삼성이 세운 기술학교에서 웃던 학생들, LG가 후원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아이들, 현대차가 만든 도로 위를 달리던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장면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학교 준공식 날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던 목소리. 병원 개원식 날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온 자본가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던 친구였습니다. 보고서의 중간 부분엔 차가운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GDP 1% 손실, 50만 명의 실업, 200만 명의 가족. 경제학자들은 말하겠죠. 1%면 경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1% 뒤에는 사람들의 삶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통계로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었습니다. 희망. 젊은이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그 숫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50만 명. 그 뒤에는 150만 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 남편을 잃은 아내, 아들을 잃은 부모.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숫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뭄바이의 한 스타트업 CEO가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자. 그 문구 아래엔 수천 개의 이름이 달렸습니다. 벵갈루루의 IT 학생 1000명이 한국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서툰 한글이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절망의 땅에서도 작은 희망은 꺼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편지 한 통 한 통을 스캔해서 보고서 말미에 첨부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미안합니다라는 한글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고 어떤 편지에는 한국 국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진심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신뢰가 회복된다면 한국과 인도는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성실함, 인도의 열정. 그 두 가지가 만나면 세상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이메일을 씁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에게, 인도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미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는 일,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사명입니다. 언젠가 그 다리 위를 사람들이 다시 웃으며 걸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니, 그날을 믿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희망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은 신뢰의 재건 한인도 미래 보고서였습니다. 창밖의 하늘에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아직은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그 굴뚝에서 희망의 연기가 피어오를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